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리본카를 구독하시고 계신 열혈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가 여기 왜 나왔는지. 바로 오늘 저희는 이 도요타 시에나로 한 번 주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할까? 이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연비 테스트하기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고 있거든요.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내려. 이러다 보니까 연비를 아주 잘 내기 위한 최적의 된 환경은 아니라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전부터 미니밴 시장에서 정말 유명한 모델이었잖아요.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가격대와 연비도 엇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둘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승차감은 어떤지, 장거리 주행할 때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이런 편의 기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는 14.5km/L를 달성을 했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4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연료통이 무려 68.2L나 들어갑니다. 68.2L를 단순히 14km만 곱해도 950km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요. 조금만 연비 주행하면 1000km를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차량을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면서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풀투풀 측정을 해서 실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휠 타이어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무려 20인치 휠에 미쉐린 프리머시 타이어 올 시즌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SUV나 미니밴에 흔하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죠. 20인치 휠을 끼워 놨는데도 복합연비 14.5를 달성한 거는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데? 그리고 이렇게 킥으로도 옆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데요, 안을 보시면 지금 뒤쪽에 폴딩을 해놓긴 했지만 이 차량은 총 7인승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7인승이라서 안타깝게 버스 전용 차선은 못합니다. 뭐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있는 시에나를 보시면 바로 신문고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에나 오너분들 죄송. 이쪽에 리미티드 하이브리드라는 표시 레터링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쪽에는 E4라 그래서 도요타의 전자식 4륜구동 레터링이 붙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저희가 엇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투휠 드라이브로 가져왔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발을 딱 밑으로 차 넣었을 때 트렁크가 열리도록 이런 식으로 센서도 마련이 돼 있어요. 싱킹 시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뒷좌석의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다시 3열 시트를 꺼내 놓으면 이 아래쪽 트렁크 공간하고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하는 데는 사실 별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비 오는데 트렁크 리드도 넓고 해서 좋네. 여기 앉아서 얘기할게요. 정부에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인한 연비가 14.3km/L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4.5km를 달성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휠 드라이브 차량이 아니라 2휠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4휠 드라이브 하면 뒤쪽에 한 40kW급 모터가 들어가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9마력짜리 엔진 그리고 134kW급 모터 하나 이런 식으로 총 2개가 들어가서 합산 출력이 246마력이라고 해요.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 3번 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 정도는 되게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서울 부산 왕복을 하면서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풀투풀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유하러 가시죠. 자,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차들 진짜 미국 감성 오케이. 총 3번의 딸깍을 하고 1000원 단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딸깍해라. 자, 한 번 딸깍, 2번 딸깍, 3번 딸깍. 자, 1000원 마감. 자, 이렇게 주유했어요. 1540원에 42.857L.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주유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외부 온도는 지금 영상 5도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약간 더 연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주유는 완전 가득 돼 있습니다. 풀보다 살짝 더 올라와 있어.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910km라고 나옵니다. 여기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가 있잖아요. 저희는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고요.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간간히 사용을 해서 연비를 좀 높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안전이나 편의 관련 사항들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안전 관련 설정들을 모두 해줘야 돼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옆차선 감지 이런 것들 모두 켜고 가도록 하고요. 출발하기 전에 부산까지 거리를 찍어야겠죠. 아, 이거 진짜 일 안 하시네. 지난번에도 제가 추가해 달라고 했었는데 참 섭섭해. 총 385km 4시간 40분 걸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를 초기화 해줘야겠죠. 그러면 저희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자. 자,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리어 열선을 작동시켜줘야 사이드미러에 있는 열선도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작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한 25도, 24도 이렇게 하면 위쪽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내 온도는 26도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기준으로 36 풋사이가 적정 공기압이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35, 36, 37 이런 식으로 주행하면서 공기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규정한 적정 공기압을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략 한 200km 정도 좀 장거리로 주행을 해보고 이 차량의 느낌은 어떤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낙동강 의성휴게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215.7km를 2시간 반에 걸쳐서 주행을 완료한 상태예요. 지금 영상 4도고요 215km를 주행했는데 거의 풀이거든요. 기름칸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우는 것 마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비잖아요. 자, 연비는 15.4km/L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비가 오면 구름정이 좀 세지고 마찰 계수도 높아지니까 연비가 좀 안 좋아지죠. 화창한 날씨에 비해서 연비가 대략 10에서 20% 사이 요 정도 연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15.4보다 대략 한 10에서 20%가 더 잘 나온다고 치면 한 17km/L 이상 연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서울 만남의 광장부터 여기 낙동강 의성휴게소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처음에는 110km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영동고속도로 탈 때는 100km,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내려올 때는 다시 110km로 내려오는데 추가로 문경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 반복됩니다. 오르락내리락 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 자동차에게 있어서 연비가 좋은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도 이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건 사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좀 출발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행을 할 때 저속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주거든요. 2.1톤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공차 중량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기는 걸 보면은 상당히 서스펜션 세팅이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깜짝 놀랐던 거는 지금 시속 100km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주행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고속에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타이어 소음 이런 것들이 실내로 유입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자체도 이런 미니밴 차량은 에어로다이내믹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할 만큼 되게 우락부락하고 전고도 이렇게 높여놓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km까지
많이 양호하다는 얘기인 거고, 110km, 뭐 120km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2열이나 3열에 앉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0km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뒷좌석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뒷좌석 리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사실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2020년도 초반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엄청 스마트하게 잘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행을 함에 있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굉장히 잘 잡아주기도 하고요. 약간 불안한 거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인데, 이 차로 중앙 유지 보조는 나의 운전을 조금 도와준다,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불만이야. 지금 주행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안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주행 중에는 화면 터치 사용이 제한된대. 그렇다고 해서 음성인식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제는 좀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자동차한테 보조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터치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살짝 아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에 있는 A타입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블루투스로 이용을 해야겠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무선 애플 카플레이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유선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뭐 곳곳에 충전할 수 있는 포트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충전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포트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2열에도 A, C 이렇게 하나하나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꽂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점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행을 함에 있어서 시에나의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은 소프트함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살짝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가 공차 중량도 2.1톤이 넘고 또 전장도 5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전장에 전고도 1.7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은 물렁물렁하게 서스펜션 세팅을 하게 되면 앞좌석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멀미를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살짝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다는 점, 그렇게 세팅을 함에 있어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조금 급하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렇게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IC를 빠져나갈 때 조금 속도를 높여서 빠져나갈 때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일반적인 중형 SUV를 모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드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핸들링이라든지 고속에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챙긴 것 같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아주 출력이 높은 모터가 전륜에 장착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189마력의 엔진, 182마력의 모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무거운 차량을 끌고 나갈 때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끌고 나간다는 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도 모터의 주행 보조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약간 내리막길을 간다던가 평지를 간다던가 할 때에는 모터로만 주행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모터로만 주행을 길게 한다는 건 연비에도 굉장히 큰 이점을 미치더라고요.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전통적인 계기판 표현 방식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차징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나타냈고,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 부분은 진한 초록색, 그리고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사용되거나 에코 모드로 주행할 때는 연녹색, 그리고 좀 파워풀한 주행을 할 때에는 흰색으로 파워 구간, 이 게이지 중에 에코 모드로만 주행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아주 연비가 잘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렉서스를 예전에 탔었는데 그 렉서스에도 요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이 연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거는 토요타 하이브리드나 렉서스 하이브리드를 타는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게이지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연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굳이 계기판을 보기보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해상력을 조금 더 올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낮에 햇빛이 쨍할 때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162km, 한 2시간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시속 100km 구간밖에 없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도착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트렁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최종 연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아직도 586km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주유는 아직도 한 칸 조금 더 달았습니다. 391km를 주행하는데 기름을 한 칸 썼어. 그러면은 1200km를 탈 수 있다는 얘긴가? 아이, 그건 아니겠죠. 지금 외부 온도는 영상 7도에 실내 온도 저희가 오다 보니까 약간 추워서 27도로 올려놓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연비 봐야겠죠. 연비는 15.5km/L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연비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내려오면서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시작이 됐어요. 강풍주의보가 크루즈 컨트롤 켜고 오는데도 이렇게 핸들이 막 지하라서 막 틀리더라고. 강풍주의보도 불지, 비도 많이 오지, 그리고 무게도 2.2톤이지, 에어로다이내믹도 신경 안 쓴 이런 차에다가 연비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야, 이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하루 이렇게 쭉 보냈고요. 업무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키로수가 살짝은 늘었어요. 근데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가 어제 도착했을 때 누적 주행 거리가 한 960에서 970 사이 정도 됐었는데 한 10km 정도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부 온도 영상 4도입니다. 뭐 서울에 비하면 부산은 아주 따뜻하지. 그리고 연비 한번 보고 올라가는 중에 또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는 에너지 15.4km/L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고 이 부산 시내 주행을 퇴근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는 사실 하이브리드로서, 그리고 무거운 MPV로서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간 9시 23분이고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 만남의 광장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서울 만남의 광장을 쳤는데 서울 만남의 광장이 안 나오면 어떡해. 너 이거 간격 없애면 나오니? 네, 서울 만남의 광장 부산 방향 EXOL 여기 있죠. 여기 찍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84km를 가야 된다고 하고요. 4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PD님이 먼저 운전을 하고 저는 2열과 3열의 승차감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는 지금 2열에 타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 2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니밴 하면 생각하는 캡틴 시트가 요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4존 컨트롤이라고 해서 1열에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에서도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4존 컨트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2열에서는 통풍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열선까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2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선바이저 같은 것들 마련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2열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2열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HDMI 단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노트북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에 꽂는 C2 HDMI를 써도 활성화가 충분히 됩니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삼성 덱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자동차와 연결을 해줘야 여기에서 전체 사운드가 납니다. 이 HDMI가 사운드까지 연결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리가 이 핸드폰에서 나요. 1041기 HDMI는 HDMI대로 따로 연결을 해주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대로 연결을 해줘야 자동차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또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2열 디스플레이에서 꽤나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티니핑 같은 거 틀어주면은 애들이 아주 조용하게 또 문제없이 갈 수가 있겠죠. 기본 모델을 사더라도 이런 옵션이 달려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얘기한 김에 스피커 관련해서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2열에는 사실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2열에 도어 쪽에 스피커가 마련이 돼 있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들을 권리를 위해서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세팅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부족한 데에서 오는 약간의 허전함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무난무난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있어서 앞사람 정수리를 보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시에나 하이브리드 2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키가 178 정도 되는데 헤드룸 공간이 요만큼이나 남아 있어요. 이 정도
포지션도 상당히 괜찮죠. 앞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발을 넣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고요. 시트 자체도 요 정도면은 편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승차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밴이 굉장히 좀 편하고 물렁물렁한 약간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소프트하게 하면은 그만큼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멀미를 한다든지 이런 약간 출렁임 같은 게 느껴지는 반면에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을 약간 단단하게 해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잔진동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덜 거르는 반면에 뒤쪽에 앉은 사람이 롤링이라든지 피칭 같은 걸 좀 덜 느끼면서 멀미를 적게 느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시트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허벅지 받침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미니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신장에 맞춰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다른 여타 차량들보다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무릎 라인까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눕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고요. 게다가 종아리 받침대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다 올려놓고 양만다리를 하고도 갈 수가 있어요. 한국은 좌식이지. 이 종아리 받침대의 위치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좌식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렸을 때 종아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주행할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많이 배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열 시트는 굉장히 특이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2열 레일이 거의 3열까지 침범하는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3열을 싱킹을 해놓고 주행을 한다, 그럼 2열에 앉은 시트를 어디까지 설정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쭉 뒤로 밀고요, 여기서 받침대를 최대한 올려놓고 밀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꼬고 말이야, 사장님처럼 딱 가야지. 김기사 운전 똑바로 해. 이 시트는 진짜 편의를 위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거 아주 좋아. 뒷좌석에 우리 소중한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런 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리클라이닝의 최대 각도가 이 정도입니다. 한 45도 정도 기우는 것 같은데 요것보다 좀 더 눕혀서 누워서 갈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거는 안전에는 위배되는 행동이긴 해요. 왜냐면 누워서 갔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안전벨트가 목을 조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최대의 높이를 안전벨트가 목을 조르지 않게끔 하는 높이까지만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는 안전을 지향하는 도요타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열 이렇게 한번 탐험을 해봤고, 자 3열도 한번 앉아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3열에 와 있고요. 평소 말하는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1열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지금 시속 몇 킬로예요? 100km죠. 시속 100km까지는 1열과 3열 사이에서도 무난하게 대화가 될 정도로는 딱 됩니다. 2열 의자를 제가 아까 최대한 편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레그룸 공간은 나옵니다. 근데 허벅지 받침대가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성인 남성이 앉을 때에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라든지 키가 작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어울릴 것으로 보이고요. 3열에서도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보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송풍구 마련이 돼 있습니다. 편의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C타입 그리고 A타입 충전 포트가 뒤쪽에도 마련이 돼 있고요. 요거 되게 신기한데 3.5mm 이어폰 잭이 3열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3열에 스피커가 이 D필러에 밖에 없기 때문에 3열에 앉은 사람이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3.5mm 이어폰 잭을 설치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요 왼쪽에도 3.5mm 이어폰 잭은 마련이 돼 있네요. 근데 왼쪽에는 충전 포트는 따로 없고 오른쪽에만 이런 식으로 충전 포트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국어를 해야겠죠. 내가 충전할 거야. 형 나도 충전 좀 하게 해줘. 이러면서 형제가 뒤에서 싸우면 부모님이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좌석에 아빠는 운전하고 뒷좌석에 엄마가 앉아서 뒷좌석에 탄 형제들을 혼내야겠죠.
개소리였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1열에 거울이 설치가 돼 있어서 뒷좌석에 앉은 아들, 딸들이 어떤 헛짓거리를 하지 않는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용 거울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네요. 그리고 3열 승차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휠하우스입니다. 바퀴 위쪽에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이음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제 몸이 위아래로 출렁출렁 거립니다. 3열 승차감은 어떤 미니밴을 타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 V클래스라든지 토요타 알파드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미니밴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보급형 미니밴은 죄다 승차감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열을 앉은 사람에게도 뭐 이런 선바이저라든지 이런 편의성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거리를 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지나가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2열, 3열 고속도로 승차감, 시내 승차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열심히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낙동강 구미휴게소에 도착을 했고요. 한 178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아까 부산에서는 영상 5도, 4도 이랬는데 지금은 3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운전을 좀 잘하는 것 같긴 해. 에코 점수를 90점을 찍어놨어. 나는 한 80 몇 점. 똑바로 운전하라고. 아니 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맡겼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연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원래 연비는 15.4km/L 였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강풍주의가 불었기 때문에 연비가 좀 다소 안 좋았었는데 지금 연비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 슉! 오! 15.7km/L가 나왔습니다. 연비가 무려 0.3이나 상승을 했어요. 여기 이 연비 정보에는 저희가 기존에 뛰었던 400km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3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빗길보다는 일반적인 컨디션에서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운전자가 운전을 잘했다는 거지. 그거 플러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니, 부산에서 여기까지는 언덕길이라고. 알았어. 그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연비가 다소 좀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남은 주행 가는 거리 391km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200km 정도를 더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도착해서 최종 연비 풀투풀까지 모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쇼비니가 운전하면 연비 떨어지겠네. 저희 드디어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9시 반쯤 출발을 했거든요. 현재 시각 2시 12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385km를 4시간 24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당 한 90km 정도는 주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남은 주행 가는 거리 217km라고 하고요. 누적 주행 거리가 1356km입니다. 저희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을 했을 때가 571km가 찍혀 있었으니까 저희가 총 주행한 거리는 785km를 주행을 했어요. 785km를 주행하고 나서 217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대단한데? 그리고 지금 연료통 잔여량은 4분의 1칸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걸로 보여요. 아니 진짜 1000km 이상 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 삿! 와! 16.1km/L를 달성했습니다. 와! 부산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15.4km/L였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만남의 광장 도착하니까 16.1km/L예요. 여기에는 저희가 지난밤에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고속도로를 달렸던 400km가 포함되어 있는 연비거든요. 자,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도 풀투풀 연비 측정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바로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 풀투풀까지 모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연료통이 68.2L니까 4분의 1통 남았으면은 대략 한 16에서 17L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1L가 들어가야 됩니다. 51L. 많이도 먹는다. 49L에서 한 번 딸까? 두 번, 세 번 딸까? 1000원 마감하겠습니다. 진짜 51L 들어갔어. 자, 계산했고요.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풀투풀 주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풀투풀 실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총 주행한 거리는 785km였고요. 주유한 휘발유 양은 51.613L를 주유했어요. 그럼 785를 51.613으로 나누면 실연비는 15.2km/L가 나왔습니다. 아까 트립 연비상으로 봤을 때는 16.1km/L였는데 실연비로 측정을 하니까 15.2km/L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뭐 한 0.9km/L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온 편이죠.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고속도로로 인증받은 연비는 14km/L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풀투풀로 실제 쟀을 때 한 1km/L 이상 더 잘 나온 거니까, 야, 시에나 하이브리드 연비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보는 시간이 왔죠. 저희가 지난번에는 600km를 강원도로 뛰면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 때는 트립상 연비가 15.2, 그리고 실제 풀투풀 연비는 14.4였고요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트립상 연비가 16.1, 그리고 실제 풀투풀 연비가 15.2km/L였습니다 근데 이 두 차량에는 차이점이 있죠. 일단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0인치 휠을 적용을 했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가장 큰 휠을 적용했을 때가 19인치였잖아요 그 차량보다 한 1인치 정도 더 큰 휠이 장착되어 있기도 하고, 전장을 보더라도 카니발 같은 경우는 5155지만 이 차량은 5175mm의 아주 긴 전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게에서도 한 20kg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카니발보다 한 0.8km/L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걸 보면은, 너 하이브리드 좀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한 번 주유로 서울 만남의 광장부터 부산까지 왕복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굉장히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기간 때문인지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기본기에도 굉장히 충실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 UI UX를 조금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단 하나의 터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조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국내 출시가가 7,060만 원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나 딜러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그보다 다소 가격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동급 차량인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지금 국내에는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7인승밖에 들어오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9인승 차량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 할인 혜택이라든지 버스 전용 차선을 주행한다든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도 9인승 차량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저희 이렇게 장거리 컨텐츠 한번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서울 부산 왕복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할 텐데, 그거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 문화상품권 5만원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까지 넉넉하고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하면 응모를 할 수 있다고. 아, 그리고 저희가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이벤트를 스포하자면 LG 스탠바이미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기대해 주세요.